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옛 사진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과 한 시대를 정언한 사진과 건축이 남긴 시간의 기록 흔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초 서양에서 사진의 원리가 고안되고 1830년부터 30년 말부터 다게레오 타이프의 기술이 발명되면서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사진과 사진 촬영과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인물, 풍속, 사건 기록 등의 다양한 대상이 피사체라는 이름으로 렌즈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사진 자료들은 문자로 된 자료들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인간사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포착해 왔습니다. 이는 근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62년 청나라에 연행사로 갔던 이의익 일행이 베이징에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들을 시작으로 개항을 전후한 1880년대 초에 조선을 찾아온 일본인들과 서양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장 직관적이고 적자적으로 기록하고자 사진수를 동원했습니다. 건축물, 풍경, 문화예술, 생활사, 또 역사 속의 특정한 한순간과 장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이 지금까지 남아 19세기 이후에 역사를 밝히는 새로운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순간의 직관적 포착과 역사를 밝힌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3세기가 흐르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사진이 제작되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해 온 것은 역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진 자료 자체의 역사적 맥락을 실증적, 비판적으로 정리, 연구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국내외의 여러 논자들이 사진을 비롯한 영상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논고들을 빠르게는 1960년대부터 발표했지만 한국에서 이를 역사학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문헌 자료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역사학의 기본적인 연구 풍토가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진 자료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출처를 잃어버리고 마구잡이로 각종 인쇄물과 출판물에 전개되거나 유리 금판이나 필름 원본이 아닌 인화본으로 재복사되어 계속 유통되면서 역사학의 사료 비판 방법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출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도 당대의 대중잡지인 별근곤이나 삼천리 등의 별책 부록으로 조선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출판된 적이 있고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에서 자주 출판되었던 각종 역사 사진집 역시 국내로 유입되어 여기저기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역사 사진 자료들과 관련해 그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저작물로는 1976년에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본사에서 펴낸 사진으로 보는 한국 100년 전 4권과 1991년 서문당에서 펴낸 민족의 사진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첩들은 고급 아트지에 인쇄된 양장본인데다가 당시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온갖 한국 근현대 사진 자료들을 수습하여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역사적 의의와 자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작 이 사진첩들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진은 동아일보사 등의 사진자료실에서 가져온 복사본이거나 개인 수집가들이 수집한 사진을 잡다하게 모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사진 설명이나 촬영 시기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진에 대해 원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후대 연구자들은 사진의 원래 출처 혹은 수록 내용을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령 오랫동안 교과서에 아간파천으로 소개되었던 1905년 일본 조선 주차군의 대포 기정식 사진이나 1915년 공진화 당시에 경복궁 상공을 비행한 비행기의 시범 비행 모습을 찍은 사진이 느닷없이 경출 국치 사진으로 둔갑하여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려진 것은 모두 이런 혼란의 소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엉터리 복원과 유통으로 망가지는 사진 정보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전 아날로그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사진들이 손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국가기록원 등은 물론 수많은 공기관에서 고화질로 된 사진 자료에 스캔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과거 사진 유통과 수집, 편찬 등이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반면에 한국 근현대 역사 사진의 유통 문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되려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선 인터넷 유통의 특성상 이 사진들은 다운로드 된 뒤 해상도와 사진 크기가 임의 변경된 채로 재유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담겨있던 정보가 임의로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많고 해상도의 문제로 사진의 세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진의 기본적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진에 수록된 정보가 변질되거나 왜곡된 채로 유통되는 일이 다반사라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내용 혹은 출처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어 최근에는 틱톡 등의 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일각에서는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온라인상의 각종 역사 관련 사진 자료들을 컴퓨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기술 등을 사용해 업스케일하거나 향상시키고 때로는 컬러화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취미활동 차원의 개인 작업에서부터 실제로 영상이나 그래픽 등을 제작하는 업계 전문가 작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원본 소스로 사용하는 사진들이 대부분 원본에서 지극히 열화된 상태의 저질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한 AI로 보정한다고 해도 이미 열화되어 없어진 세부 정보를 원래 상태로 다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AI는 없어진 세부를 추정값으로 채워넣게 되고 이는 사진이 가지는 원래의 정보값은 더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컬러화의 경우에도 사진 그 자체에 담겨있는 색상 정보를 토대로 한 색채 복원이 아닌 단순 포토샵 작업에 불과한 자의적인 생체일 뿐입니다. 이 역시 원본 정보의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발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0여 장의 사진으로 본 우리 근대사의 맥락입니다.
필자가 20년 가까이 수집하고 정리한 근현대 한국 관련 사전 자료 가운데 사료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출처, 촬영 시기 등을 정밀하게 제시하고 사진 자료 자체를 변조와 왜곡 없이 최대한 고화질의 화질로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진들의 촬영 시기나 내용, 출처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 사진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글은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주제마다 12장의 사진을 선정해 각 사진들의 내용과 출처 또 그 밖의 기타 정보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시대를 정언하다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이나 사건을 담아낸 사진으로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았던 사진이나 혹은 기존에 왜곡된 정보로 잘못 알려진 사진들에 대한 내용 및 맥락의 정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또 사진 건축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다 해서 세션에서는 근현대 사진에 담긴 한국 곳곳의 풍광 가운데 지금은 소실되어 볼 수 없는 건축물 및 풍경이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의 다소 특이한 순간이 포착된 사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문화예술 위에 아우라를 포착하다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근대 이후 대중문화와 공연 문화 등과 관련된 인물이나 공연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사진 우리고장을 기록하다는 근현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풍광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따로 소개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세기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를 역사적 사진 자료와 숫자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60여 장의 사진으로 사진 속 한국 근현대의 풍경과 역사적 맥락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이 한국의 근현대 사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맥락과 그에 얽힌 다양한 화두를 새롭게 헤아리고 독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시대를 정언하다는 내용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역시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100마디 설명보다 한 컷의 사진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말해줍니다. 일상의 순간이나 풍경을 포착한 사진은 우리에게 감동과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포착해 우리에게 지나간 시대를 정언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일상을 기록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소개하는 사진들은 특별합니다. 순종과 영친왕을 비롯한 인물들로부터 구한말 연해주의 한국인, 러시아 난민, 해방 공간 속 시대상 등 한국 근현대사 속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기록한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서양 문명의 유입과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경랑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역사를 받아들이고 헤쳐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시각 매체로서의 사진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조선 여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1865년 7월부터 1871년 3월까지 러시아 극동지방을 여행하며 벌목 사업을 위한 원시림 개간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 지역 거주민들을 상대로 옷감, 병조림, 그 밖의 각종 공산 자파를 판매하던 러시아 상인 바실리 페트로노비치 말리코프가 사진사 블라디미로비치 라닌을 고용해 촬영한 150장의 사진 중에 수록된 고려인 여인들 사진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러시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체에는 별도의 기록 없이 정확한 촬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진이 수록된 앨범에는 밀리 코프가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류하던 1865년 9월에서 1866년 5월 사이에 촬영된 사진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이 사진 역시 그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국인의 사진이 연행사 이의익 일행이 1863년 음력 1월 북경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불과 2년 뒤에 촬영된 것으로 한국인 여성이 수록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이 입고 있는 치마는 배틀이 아닌 기계식 조직기로 짠 직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19세기 후반 연해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러시아인들과 접촉하며 서양 문물과 풍습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직감케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입니다. 1889년에서 1890년경 촬영된 조선인 여성의 사진으로 프랑스 개인 수집가의 소장본입니다. 1880년대 중반 조선에 들어와 주로 초승화 사진을 주문받아 촬영했던 일본인 상업사진사 히구치 사이조가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유리금판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 것이어서 그동안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인쇄본이나 복사 프린트에서는 할 수 없던 귀 뒤의 옥잠과 옷소매의 금박 자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1910년 이승만이 발간한 저서 독립정신에서 명성황후 민씨라고 처음 소개된 이후 오랫동안 수많은 책과 저술에서 명성황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이른바 큰 머리와 쌍비녀를 한 사진이 발견되면서 차츰 잊혀졌으나 아직까지도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히구치 사이조의 다른 상업사진 가운데 이 사진과 같은 공간에서 촬영한 조선 미인 사진들이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인쇄물의 형태로 엄청나게 유통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진이 명성 황후 민씨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진은 기생이나 여염집 여성에게 상류층의 복식을 입히고 연출해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히구치 사이조가 실제로 고종과 순종, 대원군, 고관, 정나경 등 당대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사진을 찍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히구치에 의해 혹은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이 사진이 명성 황후의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실제 인물의 정체가 누구이든 간에 전 명성 황후 초상사진이라 부르는 것 역시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조선 하늘에 나부낀 태극기와 성조기입니다. 퍼포먼스 조약 체결로 러일 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905년 9월 19일 미국 전쟁성의 사절단이 미 해군 군함 오하이오호를 타고 필리핀과 일본을 순회하던 중 국빈 자격으로 대한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순회 사절단의 핵심 인사는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큰딸인 앨리스 루즈벨트 1884년에서 1980년까지 생존하신 분과 그의 연인 니콜라스 롱워스 1869년에서 1931년까지 생존한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종 황제의 정식 초청을 받고 9월 19일 오후 인천항으로 입국해 10월 5일 일본을 향해 떠날 때까지 약 2주 동안 머물며 고종, 순종과의 만찬을 비롯한 여러 의전 행사에 참관했습니다. 특히 사절단이 경인선 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숙소인 정동의 미국 공사관으로 향하는 길목과 그 주변 곳곳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
처음으로 태극기와 성조기와 함께 개양되어 휘날렸습니다. 사진은 이때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정확한 촬영 장소는 쉽게 참고하기 어려우나 대략 청계천 쪽에서 지금의 가회동과 개동 사이에 있던 산 능선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가는 행인들 중에 백립을 쓰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런 1904년 11월 5일에 사망한 황태자비 민씨 훗날 순명 효황으로 추존받은 분의 국장을 맞아 사서인들에게 백립, 백의, 백대 를 복지할 것을 선포했던 것의 영향으로 국장은 그해 10월 2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의 풍속과 풍경을 촬영한 사진 가운데 백립을 쓴 인물들이 많이 관측되는 사진들은 대개 1940년 1월 2일 사망한 헌종비, 명헌, 태우, 홍씨의 국장 기간을 포함해 대략 1904년과 1905년 시기에 촬영된 사진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3.1절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는 학춤이 되겠습니다. 1908년 3월 11일 오후 창덕궁 비원에서 순종 황제의 생신인 건원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원유희에서 창부 서판승이 학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학춤 사진 자료는 촬영 연도와 연희자가 확실하게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인 사진사 아와타 카나에가 촬영한 그날의 기록들을 용산 인쇄국에서 클로 타이프로 인쇄 편집해서 1908년 6월에 발행한 건원절 유희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입니다. 서판승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독립신문 1989년 7월 28일자와 30일자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890년대부터 서울 남대문 밖에서 천리운수회사라는 기선회사를 운영하던 공인 출신 부호 배석환이 남긴 배석환이 연홍, 난홍 기생 4~5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 건너가 조선의 건무와 항작물을 공연해 돈 벌려는 계획을 짜고 중국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들이 약방에 매인 기생, 즉 의녀들인데도 관련 관청의 출국 허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마지막 순간에 발각되어 일행 전차가 경무청에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생들의 인솔자로 언급된 이가 서판승이었습니다. 1989년에 기생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신문 기사에 서판승은 공인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제국신문 1900년 5월 20일자, 황성신문 1902년 2월 21일자, 1906년 10월 12일자 등에는 광대, 창부, 건달로 소개되어 있어서 어쩌면 공인 출신 광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서판승의 이름은 1909년 7월 8일 대한제국 황실이 진행한 경복궁 신구통감 송년회에서도 등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국 내부의 행사비 지출 문서를 보면 당시 그는 다른 기생들 2명과 함께 공연비로 쌀 40가마 값에 해당하는 1995원의 거금을 챙겼습니다. 당대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듯한데 더 자세한 인적 상황은 알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마지막 사진 2점입니다. 1923년 3월 25일 만 50세 생신을 맞아 창덕궁 화정당에서 공식 초상 사진을 촬영한 창덕궁 이왕전하, 즉 순종 황제의 사진 2장입니다. 사진사는 이미 한말부터 궁중 인물들의 사진과 조선의 각종 풍광을 찍었던 무라카미 텐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순종 황제의 사진으로는 가장 말년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부왕인 고종과 함께 1883년에 미국인 퍼시벌 로웰을 통해 처음으로 사진 찍은 이래 20세기 전반에 살았던 한국인 가운데서는 가장 사진이 많이 담겼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황제로서 공식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은 황제 즉위 후 거의 2년이 지난 1909년 강제 병합 조약으로 황제 자리에서 폐위되어 창덕궁 이왕전하로 격화되었을 당시 촬영된 것들입니다. 사진 속에서 순종은 대한제국 시기에 입던 원수 대리복과 더불어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입어왔던 예복인 구장복을 함께 입고 있습니다. 원수 대리복을 입은 순종은 가슴팍에 대한제국 시기에 자신의 명의로 발행했던 훈장과 1917년 다이소 일왕으로부터 수여받은 일본 훈장인 국화대수장도 함께 배용하고 있어 일본의 왕공족으로 격화
된 당시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부호의 저택을 방문한 영친한 부부의 사진입니다. 1928년 1월 4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로크브리인 캡 마르땡 마을에 있던 프랑스인 은행가 알베르 칸 1860년에서 1940년까지 생존하신 분 저택을 방문한 영친왕 이은 부부의 모습을 담은 오토크롬 컬러 사진입니다. 영친왕 부부는 1927년 5월 23일부터 1928년 4월 10일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구미 각국의 군사제도 사찰과 구미 부인 계급의 발전된 생활 연구를 목적으로 세계 순방을 했습니다. 영친왕 부부와 그 비서였던 시종무관 김응선, 당시 이왕직의 차관이었던 노시다 자사크를 포함한 총 8명의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우선회사의 화물 여객선 하코네 마루를 타고 출항해서 상하이, 싱가포르, 페낭, 콜롬보, 세조나를 지나 이집트 카이로와 이탈리아 나폴리를 거쳐 1929년 7월 4일 마르세유에 착륙했습니다. 이때 영친왕 부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알베르 칸의 초대로 이들은 사흘간 알베르 칸의 저택에 머무르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친왕은 프랑스 곳곳을 비롯해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13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그 중간 잠시 휴식자 다시 알베르 칸의 지중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진은 두 번째 방문 중 촬영한 것입니다. 알베르 칸은 1910년대부터 자비를 들여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영화사 컬러 사진으로 세계 각국의 풍광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일종의 인류학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했는데 극동의 나라 조선의 왕자인 영친왕이 그의 흥미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알베르 칸 박물관에는 영친왕 일행의 1927년 7월 방문이 기록 영화로, 그리고 1928년 1월에 2차 방문은 오토크롬 컬러 사진으로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을 묘사한 디오라마입니다. 1913년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본 오사카 텐노지 공원 부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메이지 일왕 기념특식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한일 합방 모습을 묘사한 디오그라마를 담은 사진입니다. 이 박람회는 그 전해에 사망한 메이지 일왕의 유업을 추모하고자 오사카부 당국과 오사카 상공인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당시 16만 1,427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이 디오라마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일장기를 손에 든 각양각색의 조선인들이 병합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거리에 나와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진은 19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영일 박람회에 설치되었던 모형 사진이라 알려져 왔으나 당시 일형 박람회의 전시 품목 가운데 이런 형태의 디오라마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사진 속에 보이는 설명 패널에 전시 도중이었던 8월 22일에 체결된 병합 조각과 관련된 사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설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러시아 난민들의 참상입니다. 1920년대 초반 일본 기독교 구호단체였던 희망사에서 발견한 사진 엽서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이후 고향을 떠났던 100개 러시아인 난민들이 조선 원산까지 내려와 수용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진은 어린이가 사망해 러시아 정교식으로 장례 지내는 모습이, 둘째 사진은 수용시설 안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엽서 자체에는 기록이 없지만 당시 신문을 살펴보면 러시아 난민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러시아 적백 내전은 1920년대 이후 더 격화되었습니다. 연해주 일대에서는 1920년 연말을 기점으로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23년 7월까지 연 인원 9,500여 명의 난민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원산 수용소에서 노인과 유아를 포함한 수용자 261명이 사망하는 등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련 측의 외교적 항의가 거셌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총독부 당국 역시 이들의 처리를 두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23년 8월 일본의 귀화 또는 조선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79명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들을 부산항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며 1인당 30원의 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재하롱 선전 간판입니다. 미 군정기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어느 장교의 사진 자료입니다. 1946년 3월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던 3.1절 기념 행사 행렬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 행사로 매우 뜻깊은 행사였지만 당시 좌익 및 우익 단체들의 선동 집회와 맞물리면서 강렬한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적잖은 수의 미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 경계를 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1절 행렬을 위해 가지고 나온 듯한 목조 선정용 구조물입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뚜렷한 세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조물에는 본래 미영경멸이라는 일제강점기 말기의 선전 문구가 쓰여져 있던 듯한데 이를 급하게 지운 뒤 3.1절 행사용으로 다시 가지고 나온 듯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1940년대 인기를 끌었던 악극단인 라미라가 극단의 3.1절 기념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글자들이 자세히 식별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신문 광고를 참조하면 1946년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수도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가극 해방 비사의 광고 포스터인 듯합니다. 그리고 어젓한 두 꼬마 근대 태극마크가 좀 다릅니다. 최근에 입수한 해방 직후 미 군정 관계자로 한국에 입국했던 한 미군 장교의 사진첩에서 발굴된 자료입니다.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여러 기념식 중 한 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두 아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쉽게도 어디서 촬영된 사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형제인 듯한데 큰 아이는 베레모를 쓰고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까지 차고 있고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세일러복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데 둘 다 꽤 어젓한 모습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일제 말기에 해산되었다가 1946년 3월 재결성되어 활동을 재개한 대한 보이스카우트 연맹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정확한 단복 형태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는 전체적인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깝고 궤의 모양도 지금과는 달라 다소 어색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직후에도 태극기의 형태와 형식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1948년 7월 12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제 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태극기에 대한 통일된 작도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1949년 2월 16일 국가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태극기의 구성에 대한 여러 안이 수립되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연구 끝에 해방 공간에서 극우 계열 언론이었던 대동신문의 기자 김일수,
1904년에서 1987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이끌었던 우리 국기보양회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포한 대한민국 국기 제작법을 통해 현행의 모습과 규격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열단원이 대통령을 쏟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굴한 사진입니다.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열렸던 6.25 멸공통일의 날 기념대회에서 어열단 출신의 독립운동가 1890년에서 1965년까지 생존한 유시태가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뒤 헌병들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유시태는 1952년 당시 이승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불만을 품은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시연의 정부를 받고 이승만을 암살하고자 하였는데 두 사람을 함께 어열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었습니다. 유시태는 이날 김시연의 양복과 신분증을 빌려 입고 행사장으로 들어온 뒤 오전 11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던 도중 단상 뒤에 VIP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3m 남짓 거리에서 이승만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탄환이 모두 불발되어 저격은 실패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권총을 든 유시태의 팔을 쳐 권총을 떨어뜨린 후 치안국장 윤우경이 뒤에서 유시태를 제압해 주저앉혔습니다. 이후 유시태는 주위에 있던 경호원과 미 합중국 육군 병력에게 연행되어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로 끌려갔다가 곧 육군 특무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유시태와 김시연은 1952년 9월 3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1954년 1월 30일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부산, 대구, 마산 등지의 형무소로 이감되며 옥고를 치르다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8일 출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숭숭한 창호문에 쓸쓸한 불상 두구가 있는 내용입니다. 1953년 7월 휴전 직후 덕수궁을 찾은 한 미군 병사의 사진첩에서 발견될 사진입니다. 덕수궁의 한 정각 안 모습인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창호문을 배경으로 철조 아래 좌상 2구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황과 미술관은 1909년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어 1911년부터 이황과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38년 6월 덕수궁으로 옮겨가 석조정과 새로 건축된 신관을 통합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 재산총국의 소관이 되어 덕수궁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가 1969년 기존 국립박물관과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불상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왼쪽에 있는 불상은 사진상으로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1915년 경복궁 내에 개관하여 경복궁 내의 각종 정각을 수장고 및 야외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던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황과 박물관도 덕수군 함령전과 덕홍전의 행각을 비롯해 준명당과 적조당, 서거당 등을 수장고 및 임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1950년대까지 이어졌던 허술한 전시와 유물 보관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광복절 노래가 되겠습니다. 춤을 춘다. 기영이 보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건축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다는 내용입니다. 1839년 최초의 탄생 이래 사진은 시공을 초월해 도시와 건축물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건축 사진을 통해 우리는 고고학적,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한 시대의 사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직단, 덕수궁, 숙장문, 원각사지 십천석탑, 조선시대 건축물에서부터 손탁 호텔, 벽수산장, 화신백화점 등 건대기 건축물과 남대문의 일루미네이션 장식까지 다양한 건축 사진들을 선보입니다. 세월의 풍상을 뱉어내며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까지 모든 건축물들은 저마다의 역사적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건축 사진이 남긴 흔적을 통해 각각이 지닌 시간과 의미를 찾아 해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천지의 기운을 통하게 했던 사직단과 돌신주, 원각사지 십천석탑의 낙서, 김제역 앞의 간판, 중화루의 당당한 주련들, 화신백화점의 네온사인, 보신각의 백골 단청까지 사진 속에서 발견한 흔적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어가는 나라의 운명처럼 퇴락한 사직단입니다. 1894년 영국의 지리학자 겸 여행 작가였던 이사벨라 버더 비숍, 1831년에서 1904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서울 사직단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원본은 그녀가 찍은 다른 여러 장의 한국 관련 사진들과 함께 국립 스코틀랜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인으로 일본인들이 좀처럼 사직단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지 사직단을 담은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는 상대적으로 희귀한 편입니다. 이 사진은 편년이 정확히 가능한 사직단 관련 사진 가운데서도 가장 이런 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시점에서 사직단에서의 제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퇴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형태와 모습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직단을 감싸고 있는 담장을 자세히 보면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 보수, 개축되어 독특한 형태의 청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계단 가운데 동쪽의 사단 윗부분에 돌신주, 석주가 솟아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흙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돌신주는 소리, 이슬, 바람, 비의 기운을 모아 천지의 기운을 통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석탑을 두고 산 백탑동 사람들입니다. 1894년 이사벨라 버더 비숍이 촬영한 서울 종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기둥부는 앞서 소개한 사직단 사진과 마찬가지로 원본은 국립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폐사된 이후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변에는 거주지가 형성되었는데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이 일대를 흰탑, 대리석탑이 있는 동네라 해서 백탑동이라 하고 그 일대에 모여 살던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유덕공 등이 스스로 백탑하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도 탑에 바짝 붙어있는 초가는 아마도 어느 집의 헛간으로 보입니다. 탑재 부재 위에는 오지 자배기와 쌀이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원각사지 십창석탑의 사진을 담은 이 사진은 1883년에 퍼시벌 로웰이 처음으로 촬영한 이래 1900년대 초 파고다 공원, 현재 탑골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촬영한 것이 확실합니다. 석탑을 찍은 사진은 서너 점 더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석탑의 상부층이나 탑
삽신만 나온 사진들일 뿐 이렇게 석탑의 하단부를 자세히 찍은 사진은 이 사진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석탑의 기단부에 대일본 제국 황도현 황도시 운운하는 내용과 함께 나카무라라는 이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당시 서울에 살던 일본인이 남긴 낙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창덕궁 숙장문 그때는 이랬다입니다. 1906년 4월 세계 일주 여행 중에 대한제국을 방문한 독일 법학자 발테마르 아베커 1873년에서 1961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찍은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약 2주 동안 대한제국에 머물면서 인천과 서울 주변의 풍광을 찍은 사진 50여 장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숙장문은 창덕궁의 내전으로 통하는 문으로 성종 때 서거정이 왕명을 받고 이름을 숙장문이라 했습니다. 1908년 창덕궁 개수 공사와 함께 철거된 숙장문과 권례 각사 영역을 담은 이 사진이 특히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숙장문 사진은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찍은 사진 한 장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인정전과 인정문 일대를 찍은 거라 숙장문의 건물 세부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원경만 잡혀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발굴로 숙장문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숙장문이 현재 철거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순종이 즉위한 후 창덕궁에 귀가하게 되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숙장문과 진선문을 철거했다고 전합니다. 2001년 복원하면서 동굴도 그림을 참고해 사진 속 본래 모습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910년대 초반 서울의 핫플레이스 손탁 호텔입니다. 1909년 9월 대한제국 황실의 전례관으로 근무했던 독일인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 1838년에서 192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입국 24년 만에 대한제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1902년부터 자신이 살며 황실의 영빈관처럼 활용했던 정동 29번지 양옥을 프랑스인 사업가 장 보에르에게 매각했습니다. 보에르는 손탁의 양자이자 집사였던 장경춘이란 인물과 함께 이 건물을 매입해 손탁 호텔이라 이름 붙이고 1909년 11월부터 호텔로 운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1909년 말이나 1910년 초에 손탁 호텔의 임직원 전체가 모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엽서 사진입니다. 입구 문 앞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당시 이 호텔의 콘시어지였던 장경춘입니다. 건물 왼쪽 하단 풀숲 사이에서 겨우 머리만 내놓고 있는 인물이 지배인 보헤르로 추정됩니다. 손탁 호텔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1914년 소공동에 당시 최고급 호텔, 최신 호텔이었던 조선호텔이 건립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1916년부터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1917년에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 건물은 이화학당에 팔려 기숙사로 쓰이다가 1922년 철거되었고 지금 그 자리에는 표시성만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개천절 노래가 되겠습니다.
광보절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개천절 노래, 3일절 노래가 계속되겠습니다.